경향은 최고령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남조선 인민들의 출인배를 걱정하시어 네오 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그동안 리명박 역적패당의 소갈딱지만큼이나 작은 고등어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게 아니라 둘이 먹다가 싸워서 죽을 것 같았던 게 남조선의 엄혹한 현실이었다 할 것이다. 이에 김용민 동지께서는 오직 200g 이상의 최상급만을 엄선한 네오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를 판매함으로써 최고의 육즙과 풍미뿐만 아니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유사시 호신용 바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하시었다. 네오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삼성 80년 무노조 경영 깨졌다. 경향신문 무노조 삼성 마감. 서울신문 삼성 무노조 경영 80년 만에 접었다. 국민일보 삼성 협력사 8천여 명 직접 고용. 한국일보 8,000명 직접 고용하며 80년 무노조 깬 삼성. 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전국 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와 합의했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될 노동자의 규모는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번 합의에는 삼성이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8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추구해온 삼성이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합의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 노조 활동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 의미를 다룬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 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드루킹 통화, 계좌 추적 늑장 부리는 경찰. 조선일보, 휴대폰 133개 핑퐁, 몸살이는 검찰과 경찰. 이런 제목입니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김모 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자신의 활동 내용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한 바 있는데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검찰과 경찰이 여권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늑장을 피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가 구속된 지 17일 뒤에야 경찰이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김모 씨의 출판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170여 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170여 대의 휴대전화 가운데 약 130대를 검찰에 보내며 분석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추가 수사에 필요하다며 검찰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되찾아갔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경찰과 검찰이 증거물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매크로 댓글의 무방비, 못 믿을 포털,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드루킹 김모 씨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여론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드루킹 운영비 연 11억, 자금 출처 추적 나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와 연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에 본격 착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조직의 운영자금의 출처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김모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란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1년 운영비는 11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 임대료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운영비 11억 원을 드루킹이 충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자금 출처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노조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창립 이후 80년 동안 유지해온 무노조 경영의 기조가 사실상 폐기된 것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어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와 협력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될 노동자의 규모는 가전제품 설치기사와 수리기사를 포함해 90여 개의 협력업체 8,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서비스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노조는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을 통해 삼성을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대형 방문학습지 업체인 교원 빨간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원 빨간펜이 교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빨간펜의 상위직 교사는 본인이 담당하는 하위직 교사가 올린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위직 교사는 하위직 교사들에게 매달 일정 수 이상의 신규 교사를 채용해오라고 강요했습니다. 신규 교사가 채용돼 매출이 발생하면 자신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전직 교사는 센터가 매달 3명을 신규 채용해오라고 시키며 집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가짜 계약을 하도록 압박했는데요. 권두섭 민주노총 변호사는 사람을 뽑아 매출을 올리는 행태가 다단계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물세례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는데요. 물세례 갑질을 목격한 광고대 행사 임원이 한겨레와 인터뷰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현민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닌 바닥에 컵을 던졌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조현민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조현민 전무는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광고 대행사 임원은 열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많이 갔다. 과거에도 고성이 있었지만 솔직히 그 정도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참석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충격을 받았던 동료들은 일찍 퇴근시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공분을 사고도 총수 일가의 전횡을 감시할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콩회항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현아 부사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 3월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죠. 오너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로 인해 임직원과 주주들은 피해를 보지만 오너들에게는 제동장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은 오너 일가의 갑질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대한항공에서는 그들의 권력, 오너 일가의 오만과 독단을 견제할 만한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민 씨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제 만연해 왔고 있었던 일인데 다 눈 감았을 뿐이에요.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입 사건에 이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까지 불거지며 인터넷 여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적 사안뿐 아니라 맛집이나 일반 상품에 대한 댓글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최정혁 씨는 식당을 운영한 뒤로 댓글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기적으로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짜 후기 댓글을 달아 홍보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최정혁 씨는 일개 식당도 댓글 조작이 가능한데 정치권이나 힘 있는 곳은 더 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허위 댓글이나 허위 광고를 올려 처벌받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과대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블로그 운영자 50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가짜 후기를 올린 성형외과 의사나 광고 대행사 관계자 5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드루킹이란 필명을 사용하는 김모 씨가 자동화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사용해서 네이버의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 여론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인터넷 보안 업체들에 따르면 포털에서 이뤄지는 댓글이나 추천수는 자동화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털 측의 감시를 피해 IP를 우회할 수도 있는데요. 포털 측은 아이디 한 개로 하루에 생성할 수 있는 댓글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감시를 뚫고 있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는데요. 권오준 회장이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첨단 범죄수사 2부에 맡기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포스코 세무조사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계열사 수사가 시작되자 권오준 회장이 심적 압박을 느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열흘 앞두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문제를 푸는 통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중요 관심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와 같은 중요한 의제를 풀기 위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정상회담 전에 다시 방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상세한 부분까지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남북 간의 대화를 하는데 일의 공을 들였다면 사실 한미 간에 소통을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준비하는데 적어도 3 이상의 공을 들였다. 그래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함께 가고 있다는 이것이 그동안 저희가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파일. 뉴스타파가 분석하는 삼성의 80년 문호조 경영.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설립 초기부터 삼성의 노동조합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87년 민주화 운동 직후 노동계 노조 설립 움직임이 거셀 때도 노조 설립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노조가 없더라도 대우를 잘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 이병철의 지론.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원장. 동종업체의 노동조건보다 약간 향상된 노동조건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을 방어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 노동자들도 실제는 노동조합이 있는 다른 기업체의 노동자들의 혜택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문호조 경영을 통해서 인류 기업이 된 것이 아니라 삼성이 그 피고용자 노동자들에게 인류 기업이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고 그 환상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문호조 경영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2011년 삼성 에버랜드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삼성 노동조합이 어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룹 전체의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협력직 직원까지 조합원으로 하는 이른바 초기업 단위 노조를 표방했습니다. 저희 삼성 노동조합이 이제 삼성그룹이 노동자의 권익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 삼성노조는 지난해 7월 18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해 어느덧 출범 1년이 됐습니다. 4명으로 시작한 노조의 조합원은 그 사이 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집행부가 해고나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도 잇따랐습니다. 삼성의 노조 쓰말리기 심증은 있었는데 2013년에야 물증이 드러나고 110조 분량의 문건은 삼성전자 등 노조가 없는 19개 계열사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노조가 있는 8개 사에 대해선 기존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근거로 해산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 인력을 분류해 밀착 관리하고 비위 사실을 체증해 노조 가담 시 징계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건은 2016년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는데 2013년 폭로로 파문을 낳은 삼성그룹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의 실체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이듬해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건으로 구속되고 삼성은 사실상 문호조 경영을 포기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내놓는데 삼성이 작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뒤에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경영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죠.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 지난해 9월 작성된 문건은 문호조 경영 원칙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가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조 탄압 문건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고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이 그룹 차원에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건에는 노조가 설립될 경우 주동자에 대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평소 요주의 임무를 뒷조사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노조 설립이 시도되면 회사의 우호적인 직원을 내세워 이른바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등 방해하라는 구체적 행동 지침이 적시됐습니다. 어영노조, 누구의 작품인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원래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노조가 어용노조로 존속이 됐잖아요. 처음 그 어용노조를 만든 게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고용노동부 조사가 본격화되는 상황. 드디어 삼성이 100기를 드는데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약 1,000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회사를 만들어서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네, 이런 직접 고용은 삼성의 노조 탄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의 못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지만 철옹성 같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80년 역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조 와해 의혹으로 검찰 칼날 앞에 선 삼성이 몸을 낮춘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MBC의 코멘트. 그러나 MBC 같은 삼성에 할 말하는 언론사가 많이 없는데 아마도 삼성한테 장악당한 언론이 절대 다수인 탓은 아닌지. 2013년에 계엄할 노조 탄압 문건이 발견돼도 논란도 안 됐던 이유. 다시 심상정 대표. 이게 삼성이 80년 동안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노조 경영 전략, 사회 각 분야의 정관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특히 언론계에 그 포진해 있는 삼성 장학생 네트워크, 그게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봐요.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오디오 마니아 최강욱 변호사도 인정하는 어돈 T3. 네. 2015-2016년 최고의 블루투스 스피커로 선정된 바로 그 제품입니다. 어돈 T3. 네. 인터넷 최저가 보니까 39만 9천 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34만 8,500원으로 여러분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닷컴은 검증된 단 하나의 제품을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합니다. 어돈 T3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셀프 기부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닌 정책 모임인 의원 모임에 1,000만 원 이상을 추가 출연하기로 한 모임에 기부를 한 것이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김기식 의원의 항변 전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던 일들, 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는 벌어지는데 국민들께는 떳떳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고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오던 일들이 하나씩 좀 지적을 받는 과정을 계속 겪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신다면 그거는 정치권이 잘못해왔던 거죠. 저희가 좀 생각이 짧고 부족했다라는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5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저는 김기식 원장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좀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고쳐야 하는 것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전국구거든요. 예. 지역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가 아니면 다른 지역구에 있는 그런 뭐 비영리 단체나 재단들 이런 데들의 정치자금으로 이제 필요한 분들 기부할수록 되어 있는데 비례대표는 전국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다가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는 구조가 사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기식 의원 항변대로 공천이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선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선거에 쓸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니까 저는 그것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미래연구소에서 나온 해명안을 보니 개정을 달리해서 그 5천만 원 들어온 부분에서 이제 정책개발비로 잡아서 정책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돈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이제 나중에 나오는 월급을 받았다. 뭐 그래봐야 많지 않은 월급이었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그건 개정이 분리돼서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예. 그지 뭐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뽑은 선관위원들이라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뭐 일정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렇다고 하면 정치권이 맞춰야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특히나 피감기관과의 외유 문제라든지 또 정치자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김기식이 잘하라고 후원금을 준 그 목적 있는 돈이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김기식 의원이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본인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의미 있게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전 썼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 변명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하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 변함없는 만고불변의 진리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어떻게 다른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매눈을 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이제 기부는 했지만 본인이 또 거기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기부의 어떤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과 반론을 또 듣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영자금하고 그다음에 정책자금이 분리가 돼서 계좌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김기식 의원이 기증한 5천만 원의 돈은 정책자금으로 분리가 돼서 정책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됐고요. 운영자금은 그 당시에 그 21명의 의원들이 각 1,000만 원 이상씩 객출해서 모았던 돈과 뭐 여러 가지 재단이 했던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낸 돈으로 본인이 쓴 것은 아니다. 낸 돈은 어디까지나 연구 프로젝트에만 쓰일 수 있도록 돈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김기식 의원이 그 돈을 내지 않고 원장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월급 받는 것은 운영 계좌에서 나오는 것에서 그냥 받아갔을 것이고요. 다만 5천만 원어치 정책 개발은 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됐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이번 대응은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이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면은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김기식 원장을 두둔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서 결국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이 불똥이 튀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김기식 원장이 처신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른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이현세라는 불세출의 만화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대본을 작성을 하던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작업을 10수년간 해오다가 이제 웹툰으로 옮겨오면서 온라인 시장에 콘텐츠를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린 이현세 씨하고 글을 쓴 작가하고 몇 대 몇으로 배분을 할지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 10수년 넘게 일을 해왔던 사이지만 이건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그때 이현세 작가가 했던 인터뷰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나도 사실 잘 모르겠다.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번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서 그렇게 정해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작가들끼리 소송전으로 받겠지만 그 둘은 본인들이 합의하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서 그것에 준해서 앞으로 일을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김기식 의원이 선관위 질의를 했고 통상적으로는 괜찮고 과도한 경우에 안 된다라는 뭐 하나만한 답변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지역구도 아니었고 정책개발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기부를 하고 계좌를 닫으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해요. 그럼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은 선관위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진짜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1월 16일에 4명이랑 밥을 먹었다는데 이거 어디서 먹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꼼꼼하게 검토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데 단돈 3만 원짜리도 영수증이 없으면 다 불려가서 소명서를 써야 되고 하는 것이 선관위 업무입니다. 이건 뭐 피해갈 방법이 절대 없어요. 다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선관위가 이 서류를 접수를 받고 종료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5천만 원 왜 더미래연구소에 갖다 줬어? 돈을 다시 돌려놓도록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김기식 의원이 거기에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건 뭐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서류를 제출했고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선관위가 접수를 한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예. 그러면 김기식 의원 입장에서는 클리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문제가 있었으면 그 돈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세비가 아니고요.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후원금이기 때문에 단체로 줄 수 없게 된다면 정당에게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의 중앙당 계좌로 들어가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빼서 그냥 중앙당 계좌에 넣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관위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그래서 뭐 검증 과정에서도 남은 후원금의 처리는 어떻게 했냐라는 조항은 없었다는 건데요. 청와대 해명은.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처음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은 해야겠지만 선관위가 지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까지 김기식 의원이 알아서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기를 기대한 것은 제가 보기엔 무리인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국 수석의 검증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에서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기식 원장도 받아들이고 사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금감원장을 잘 찾아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런 문제, 지금 뭐 민정수석을 뭐 검증을 책임으로 갈아치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얘기입니다. 총리가 3명씩 낙마를 하면서 장관들이 무더기로 그만두면서 박근혜 정부가 헤매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검증의 잘못인지 아니면 야당의 공세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검증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거나 아직 현행 법과 국민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죠. 국민의 마음에 맞춰야죠. 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듬고 청와대에서 강화할 기준이 있으면 강화해서 전 맞추어 가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또 저희들에겐 뼈아픈 반성의 지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야당 시절에 자유한국당 공격할 때 도덕을 중심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반격이 돌아오는 것이고 김기식 원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국정감사나 청문회장에서 했던 질문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뼈아픈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도덕적 기준 외에도 업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준비하고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윤리 기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수도 매우 적고 아직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만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쪽으로 드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도덕만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도덕에 하자가 있는 사람을 뽑자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없던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감원장은 청문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됐던 적이 사전에 없었고요. 김기식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여러 가지로 파헤쳐보고 이제 언론들이 공세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낙마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다각도로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의도를 갖고 김기식 원장을 두둔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드루킹 파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경수 의원이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A부터 Z까지 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경찰청장도 필요한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서 저는 나올 것들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보아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청와대에다가 인사보고를 왜 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거나 인사청탁이라는 것은 인사를 넣으면서 이 사람이 꼭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인사청탁이고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만약 그렇게 났거나 혹은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순위를 앞섰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제 그 오사카 총영사로 드루킹이 추천했다는 분의 인터뷰도 나오기 시작을 하던데 본인은 이력서를 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전달이 됐고 그것이 이제 묵살이 됐고 묵살이 된 이후에 드루킹이 계속 항의를 하고 수십 차례 문체를 보내오자 청와대 민정에서 나서서 상황을 파악해 본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정도는 저는 청와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업무 자체를 아무것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청와대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 하시는데 거꾸로 청와대가 못 만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당연히 밟는 것이고 그런 검증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문제를 삼겠지만 검증을 했다라고 문제를 삼으시는 것은 저는 조금 논의에서 어긋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의원이 말을 바꿨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무수한 그런 지지자의 일방적인 문자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청와대에 가서 인사검증까지 요구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무한테나 이런 혜택을 베풀었겠느냐. 따라서 김경수와 드루킹 사이에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막 부채질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사건이 터지면 언론이 뭔가 새로운 것을 터뜨리면서 당사자들을 압박하는 구조로 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치인들이 살펴보는 것으로 갑니다. 근데 이 건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경찰에서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수사기록 검찰에서 넘기는 과정에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뭐 검찰에서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를 아는 것은 아니니까 여튼 수사당국에서 TV조선에 관련된 내용을 통째로 전달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급하게 TV조선이 기사를 일보를 낸 것은 모두가 지금 짐작하고 있는 대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김경수 의원이 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기자가 밝힌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없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여부가 다른 것이지 김경수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의원이 뭔가 말을 엉터리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그 내용을 들추어내서 야 김경수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부터는 김경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2차례 기자회견과 2차례 백브리핑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소상하게 털어놓았고 저희는 사실 정치권에 있는 입장에서는 청와대까지 저렇게 언급하면서 내놓는 것은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자르고 가려고 하죠. 얘기를 안 하고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설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들은 해설 기사를 달고 있는 겁니다. 드루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추천했던 인사는 어떤 사람인지 왜 오사카 총영사를 하려고 했는지 뭐 일본 열도 침몰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문제를 가지고 무슨 특검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국정원과 기무사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심리전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고 같이 이런 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자라고 힘썼던 것은 전 천양지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해서 뭐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활동을 하는 수많은 그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 무슨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등, 이런 모임들이 페이스북에도 만들어지고 다음 카페도 만들어지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써왔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드루킹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잘못을 김경수 의원에게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돕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도움을 내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 그리고 무리한 요구가 들어온 순간부터 정확하게 관계를 끊고 그리고 그것들을 청와대로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저는 김경수 의원은 할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기식 건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지점이 있다면 제가 반성하고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들은 어디까지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리는 몫입니다. 지금 당장 4월 국회를 열어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투표법도 4월 20일까지 바꿔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있죠. 그리고 추경도 올려놨는데 뭐 추경이 뭐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따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특히나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예. 게다가 또 세수까지 많이 거쳐서 예산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청년 일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데 여기엔 여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함께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꿔서 국회를 돌리는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혹은 민주당에게 문재인 정부에게 타격을 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자세인 거고요. 그런 앞에서는 추경의 논의도, 청년의 실업도, 개헌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로 보이는구나. 그 점에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드루킹을 백원우 정무비서관이 만났는지, 또 뭐 이따위 사람의 인사청구에 시간을 할애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명쾌한 뭔가의 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더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드루킹을 만난 것이 아니라 총영사로 추천된 사람을 만났던 것이고. 어쨌든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저는 청와대는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검증 과정에서 불투명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하지만, 사람들을 만난 자체를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저는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나. 지금 이것이 박근혜 정부였으면 이까지 불거졌을 리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경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모든 것을 국민에게 100% 내놓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것. 하지만 이해를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보고 계속 또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은 뭐 저희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는 말씀을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저쪽 입장을 자꾸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쪽이 이 문제를 갖고 자꾸 파고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될지 김성애 보좌관께 여쭤본 겁니다. 네, 뭐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필요한 답변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민주당이 온라인에 열려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똥파리들도 만나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또 아주 집요하게 뭔가 요구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비서관이 만나는 선에서 이제 커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괜히 또 이게 리스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비서관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만나주고 그냥 끝내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의 처리 과정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컨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면 경우들이 있고 전화를 계속하고 이제 그럼 결국 안 되면 제가 직접 만나서 이거 잘 알아보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죠. 그것도 안 하고 꺼져라 다시 전화하지 말아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면은. 예. 네.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점도 좀 같이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온라인에 열려있는 정당이 가져야 할 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글쎄요. 저는 이게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수 논객들이 말씀하시던데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끕니까? 내용도 없고 또 게다가 이 문제를 이야기했던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발언의 신뢰가 떨어졌어요. 무슨 프리메이슨이 나오고 예수회가 나오고. 서강대학께서 경로할 일이 진짜. 예. 옥광상대께서 대노하실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라진 20분, 사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왠지 이한배 선배 영역인 것 같아서 좀 주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거짓말이 좀 너무 흉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최저임금과 실업률 통계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혹시 틀린 게 있을까봐 조마조마하긴 한데 제가 그 해당 통계를 본 대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1일에 이 고용동향 통계가 통계청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게 3월 고용동향 통계인데요. 예. 통계청은 매달 이 고용동향 통계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실업률, 고용률 이런 통계들이 여기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를 쏟아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조선일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12일자 일면이었는데요. 제목이 돈 퍼부었는데 일자리는 비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종 일자리 지표들은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좀 중략을 해서요. 경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정부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를 보면요. 이 12일자 일면인데 제목은 일자리에 25조 썼고도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입니다. 이 기사는 아예 도입부에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직원을 내보내야 했던 자영업자의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숙박, 음식업 쪽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일면 기사 제목이 최저임금발 일자리 쇼크였고요. 매일경제 3면은 서민 위한다던 최저임금 인상, 서민 일자리만 14만 개 날렸다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한국경제도 관련 기사에 한국만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고용이 악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17년 만에 실업률 최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 17년 만에 최악이라는 수치는 매년 3월 통계만 비교 분석을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3월을 놓고 봤을 때 17년 만에 이제 가장 3월 실업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냥 17년 만에 최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지난 17년 동안 가장 안 좋다 요거는 아니고, 이게 왜냐면은 불과 한 달 전인 2월에 실업률이 4.6%였어요. 3월에 실업률이 4.5%였으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0.1%포인트가 낮아진 거죠. 2017년을 보면요. 박근혜 정책을 황교안이 실행했던 그때를 보면요. 그러니까 2017년에 2월 실업률이 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3월 실업률은 4.2%였어요.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수장을 맡았던 2016년에는 2월에 4.9% 그리고 3월에 4.3%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7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2월에 무려 실업률이 5%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7년 만에 최악이라고 단순히 제목만 그렇게 달면은 좀 곤란한 거죠. 17년 만에 3월 중에 최악 이렇게 달면은 그럴싸한 건데, 이건 17년 만에 최악이라고 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통계를 다 뽑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쭉 보니까 보통 실업률이 2, 3월에 좀 높아지고 이후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2, 3월이면은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당장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통계청에서는 계절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1월까지 실업률이 3.7%였는데 2월, 3월이 다시 높아졌어요. 근데 통계청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졸업식 이후에 구직자들이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7년의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2월 실업률이 5%였는데 3월은 4.2%였죠. 그래서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나서 3월 달 되니까 0.8%포인트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2016년은 2월에 4.9%에서 3월 4.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2월에 졸업자가 쏟아져 나왔지만 3월에는 0.6%포인트가 떨어졌죠. 근데 반면에 이 2018년의 경우에 2월 실업률이 4.6%인데 3월은 4.5%, 그러니까 0.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한번 통계청에 물어봤는데 이게 공무원 시험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을 할 때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 시험에 원서를 접수를 하지 않으면, 시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구직 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실업률 통계에 잡지 않는데, 원서를 접수하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실업자 통계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시험 접수가 2월 초순 이쯤이었기 때문에 2월 시험률이 높았던 건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실업자로 잡혀서 2월 달에 수치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2월 말에 원서 접수를 해서 이게 3월 실업률에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공무원 시험이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정부가 너무 안이한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지난 2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을 때 실업률이 좀 좋았어요. 청년 실업률은 한 2.5%포인트 떨어졌고요. 지표가 좀 좋았는데 그때 중앙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일시적 요인이다라고 평가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접수 기간이 예년과 달리 2월 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3월 고용 통계가 나왔을 때는 그 얘기를 쏙 다시 또 빼놓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를 보면 2016년이나 2017년에 비해서 올해 3월 실업률이 좀 높은 건 맞는데 공무원 시험의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보다는 실업률이 더 낮았기 때문에 이거를 17년 만에 최악이라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성급해 보이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2월과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는 주장을 해요.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를 좀 통계를 뽑아보니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소 22만 명에서 최대 46만 명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0만 명 됐거든요. 반면에 올해 2월하고 3월에만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그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유독 좋았더라고요. 예. 지난해 2월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37만 1000명, 그리고 지난해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6만 6천 명, 그리고 지난해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10만 명 가까이 높은 거죠. 예. 반면 이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2016년 2월에는 22만 3천 명, 3월에는 30만 명, 4월에는 25만 2천 명이어서 평균을 밑도는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취업자 수가 재작년에 워낙 낮아가지고 확 뛰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것이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실업률이 과연 최저임금 때문일까에 대한 것인데, 언론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3월 실업률이 높아진 데다가 취업자의 증가폭도 확 떨어졌고, 그러니까 10만 명대로 확 떨어졌고, 또 무엇보다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3월보다 크게 떨어졌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봐도 잘 납득이 안 되는 수치가 있는데, 이 고용률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용률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 58%에서 62%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최저임금 때문에 뭐 일자리를 잃었다, 사람들이 채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한 작년 12월부터 지금 올해 3월까지는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막상 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6%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수치가. 네. 그러니까 고용률이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물론 올해 3월에 고용률이 한 60.2%에 그치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이게 과연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업자 수도 보면요, 이 15세 노동 가능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실업자 수, 그러니까 통계청이 뽑은 실업자 수는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조금 낮은 수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근거로 내세웠던 이 도소매업의 경우입니다. 도소매업 종사 노동자들이 뭐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뭐 이 사람들의 고용이 2018년 3월에 9만 6천 명이나 취업자가 줄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2018년 2월에도 역시나 9만 2천 명이나 감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저임금의 영향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2016년 통계를 봤는데 2016년 2월에 도소매업 취업자가 11만 8천 명이 감소를 해요. 예. 그리고 3월에는 무려 14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때도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했나 기사를 찾아봤는데, 근데 당시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언론이 없더라고요.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에 그 5차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최근 2, 3월의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취업자 수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숫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혼자 일하는 숫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노동자들을 월급을 주면서 이제 쓰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이 늘어났으면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원의 수를 줄여야 되는 건데, 최저임금을 주면서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언론이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좀 나이브하다, 그 워낙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시급한 것도 사실이고 뭐 고용률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니까 좀 더 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돈을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뭐 일자리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절벽이 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뭐 가장 높았더라. 딱 이거 하나로 기사를 쓴 거 아니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그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안진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기사를 쓰는 그 회사나 기자들도 뭐 한 달에 157만 원으로 못 살면서 왜 최저임금 인상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조선일보도 얼마 전에 자기들 임금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냐. 이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싫거나 아니면 뭐 전경련 대기업만 보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음해성 기사를 쓰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요즘 그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민 브리핑 통해서 말이죠. 이걸 이제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혀 우리 애청자분들께 시간을 소비해서 이 뉴스 들어보시라 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이 언론사들의 욕망이 다 보이거든요. 또 언론의 자금 흐름까지 다 보여요. 이 기사는 얼마에 들어온 기사인가 이것까지 보일 정도면은 유모차가 병들었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 언론이 총체적으로 병들었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진짜 제대로 된 종합일간지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런 걸 굳이 시간 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요약해서 소개해드릴 가치가 있나 할 정도인데 자괴감 들고 괴로우신가 봅니다. 아니 인상된 최저임금 받기도 전에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 못 해먹겠다 이런 기사를 쓰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애청자분들께 소개하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때문에 맥도날드에 물이나 바람이 불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도입된 지가 한 3, 4년이 넘었는데 그때 뭐 나름 현장 뛴다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기계 하나 보고 또 그렇게 기사를 쓴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언론은 여전히 그 몹쓸 대기업들의 자금을 받느라 여전히 기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외면을 받으면 유력지도 1등 신문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교훈을 확실하게 역사에 남길 시점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19) 혁명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총탄으로 시민의 부정선거 규탄을 제압하려던 이승만 권력을 쫓아낸 혁명. 네, 많은 희생자를 낳았지요. 이영도 시인은 4.19로 쓰러져간 영령을 위로하며 이런 시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4.19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시 진달래에 곡조를 붙였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진달래 일부 듣고 오겠습니다. 눈이 부시네 저기 나만이 맺든 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 필필시간 그 유인태입니다. 그 땅콩 새싹은 고혈압과 당뇨 예방 그리고 피로 회복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 그리고 전립선 항암 효과
아이고. 그리고 그 항산화, 심장 질환 예방, 자양 강장의 그 짱이지. 그리고 그 여성을 위한 노화 방지, 그리고 임산부 건강 증진, 아이고. 그리고 그 태아 두뇌 발달까지. 생각 없이 습관처럼 마셨더니 건강해지더라고. 그래서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창걸아, 이거 마시면 졸음이 사라지냐? 홍준표입니다. 이 7,000원 운전자 보험에서 이 병원비 보장해준다는 실손보험, 이 40대 남성이라면은 월 10,000원대고, 이 소중한 우리 자녀는 10살이라면 월 5,000원대에 가입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지. 이 보험료 비싸서 가입하기 힘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제 실손보험, 치아보험, 건강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전화는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최경환입니다.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또 볼까요? 허리벨트를 하고 일했는데 거들형 바디로직을 사서 입은 뒤로 벨트는 안 하고요. 많이 걷는 직업이라 그런지 바디로직을 입은 날에는 허리가 안 아파서 좋아요. 바디로직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많이 걸으면 효과가 더 크다 하겠죠.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그리고 친박들, 지방선거 어려울 테니까 많이 걸어라. 옛날에는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이었지만 지금이 어디 그러냐. 이럴 때는 낙선하더라도 바디로직 입고 척추 건강을 챙겨야지. 그것이 장땡이지.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김모 씨, 포장은 대만족이고 구성품도 좋습니다. 홍삼은 아주 건강한 맛이 나고 홍삼 먹고 주량이 늘었습니다. 다 먹어보고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컵봉에 아무것도 안 적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회춘했습니다. 20년 전 이회창 씨를 누르지 못했지만 이젠 정성농장 홍삼을 먹고 꼭 역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겠습니다. 아니, 이 누구지?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충남 도지사로 나가? 정성농장 홍삼, 이 귀한 홍삼을 왜 이 새끼한테 줬어?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DOWJTI41님. 네. 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조현민 전무 체력이 좋은 사람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트렌치코트님, 정알못 아줌마입니다. 친구가 김용민 브리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뉴스가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1,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